오늘 제가 들려드릴 강의는 취미의 확산과 지식의 재편이라고 하는 강의입니다. 조선 후기가 되면은 취미라고 하는 것이 다양하게 이렇게 퍼져나가고요. 또 그를 통해서 또 새로운 정보나 지식을 수집하고 또 그런 것들을 뭐 글쓰기나 혹은 책을 통해서 이렇게 좀 다양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뭐 취미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뭐 오늘날에도 그렇고 또 옛날에도 그렇고 상당히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뭐 요즘 아마 많이 하는 것들이 뭐 여행 뭐 이런 것일 텐데요. 뭐 그런 것들은 조선 후기에 특히 좀 폭이 넓어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런 여행이 발달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뭐 그런 산수 자연을 이렇게 즐기는 이제 그런 취미도 뭐 물론 이전에도 있었지만은 조선 후기가 되면 더욱더 많아지고요. 또 뭐 서화, 그림이죠. 요즘도 이제 그림에 대한 관심이 사실은 많아지고 있습니다. 뭐 재테크 수단이기도 하고 또 하나의 어쨌든 즐거운 어떤 교양의 한 일환으로서 미술품을 뭐 사기도 하고 또 구경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뭐 그런 것들도 그 이전에도 있었지만 조선 후기가 되면 굉장히 좀 광범하게 되고 또 굉장히 폭이 넓어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금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쇠나 혹은 금속이나 돌에 이렇게 새겨진 것들을 이렇게 수집하는 뭐 그런 취미 같은 경우도 나타나게 되고요. 뭐 주변에 여러 가지 뭐 문방사우라고 해서 사대부들이 곁에 가까이 두었던 뭐 부시라든가 벼루 뭐 이런 것들을 뭐 수집하는 그런 취미도 많아집니다. 어쨌든 이렇게 취미 활동이 그리고 취미의 그런 영역이 다양해지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 뭐 그런 것을 통해서 조선 후기가 어떤 새로운 지식의 어떤 형성과 혹은 재편 이런 것들이 가능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취미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뭐 여러분들 경우에도 보면은 뭐 각자 이렇게 하나씩은 다 있으시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취미가 사실은 개별적인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마다 서로 다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지금은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뭐 개인 신상 카드를 이렇게 쓸 때 뭐 성별도 쓰고 뭐 연도도 쓰고 뭐 그러면서 이 취미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취미가 뭐냐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어떤 것을 나타내주는 이제 그런 징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에도 그 취미를 공유하기는 것이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뭐 부부 사이에서도 같이 취미 활동을 하는 경우가 뭐 있기도 하지만은 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제 경우에 비춰서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남편은 낚시 좋아하는데 아내가 뭐 낚시 좋아해서 같이 즐기는 경우는 뭐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국 취미라고 하는 것이 저마다 각자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중요하고 또 취미라고 하는 것이 누가 시킨다고 해서 혹은 누가 강요한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좀 자발적으로 좀 즐거워서 뭔가 마음이 움직여서 하는 것이 취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뭐 어떤 강요에 의해서 혹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은 사실은 그런 취미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컨대 뭐 여행을 우리가 얘기할 때도 조선시대 때 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국내에는 뭐 이렇게 금강산 같은 경우도 열풍처럼 다녀오기도 했는데 해외에 나가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조선시대 때 해외를 갈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예, 여권을 통해서 사신 가시는 거, 다녀오는 거, 예,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 배를 타고 가다가 표류하는 방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
결국은 사신을 통해서 중국이나 일본을 갈 수가 있었는데요. 해외여행을 간 것이죠. 하지만 그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공부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그 사행단에 선발이 돼야 되고 뽑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갈 수 있는 그런 자발적인 행위로기보다는 어떤 명예에 의해서 주어지는 그런 임무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해외여행이 하나의 취미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조선시대 상황에서는 중국 가고 일본 가는 것을 우리가 여행의 취미다?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이 자발적인 그런 동기라기보다는 국가의 어쨌든 명예에 의해서 뽑혀서 선발돼서 이렇게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까지 우리가 뭐 여행의 취미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곤란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런 자발적인 행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취미라고 하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요. 그런 아름다움, 뭔가 마음을 더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고 뭔가 위로해 줄 수 있는 이제 그러한 행위라고 할 수가 있다는 점에서 그런 심리적인 행위 혹은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취미는 그 조선 후기 이전부터 물론 있어 왔지만은 그것이 폭이 넓게 확산되는 그런 측면, 그리고 취미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개별적이고 자발적이고 그런 심미적인 그런 행위로서의 어쨌든 취미가 확산된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은 결국은 개체의 발견, 개인의 발견, 뭐 이러한 측면, 그런 흐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개인의 저마다의 그런 성향과 개성을 가지고 있는 거, 거기에 맞는 어떤 그 행동, 활동, 그런 것을 취미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개체 혹은 개인의 그러한 주체성이라든가 그런 개성을 그렇게 더 존중하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취미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뭔가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자기가 즐기고 또 그런 것들을 소유하고자 하는 그런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자기가 적어도 마음에 드는 것을 이렇게 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뭐 아름답지 못한 것, 혹은 더러운 것, 혐오스러운 것, 뭐 이런 것이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즐겁게 할 수 있고 뭔가 아름다운 것으로서의 대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은 그런 예술의 어떤 발달 이런 것과하고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고요. 취미 중에서는 아무래도 그러한 예술과 관련된 뭐 음악 감상 취미라든가 뭐 그림 감상 취미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은 취미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신미성을 가지고 있는 활동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취미의 확산이라고 하는 것이 조선 후기의 어떤 새로운 학문 혹은 예술의 어떤 변화 뭐 이런 것들을 이끌어 나가는데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점에서 오늘 제 강의가 조선 후기 지식의 어떤 재편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취미의 그런 확산이라고 하는 것이 나름대로 중요한 한 통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취미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이 바뀌어 왔는데요. 오늘날 가장 좀 선호하는 인기가 많은 취미가 뭘까요? 요즘 사람들이 즐겨하는, 물론 그것도 나이에 따라 다르겠고요. 성별에 따라도 다를 수 있겠지만은 그걸 계속 통계를 내고 있는데요. 한국인이 좋아하는 취미를 2004년과 2014년 뭐 이렇게 한 10년을 단위로 해서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1등이 뭐 변하지 않았네요. 보니까 1등이 등산입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주변에 산이 진짜 많습니다. 그리고 그 산이 굉장히 아름답고 좋습니다. 다른 외국을 나가도 이렇게 도심 가까이에 이렇게 좋은 산이 있고 또 이렇게 쉽게 걸을 수 있는 뭐 그런 곳은 사실은 흔치 않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워낙 산이 많은 지형의 특성상 이렇게 등산을 가장 많이 선호한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고요. 그 다음은 이제 음악 감상, 뭐 헬스,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것들이 요즘은 더 많아지겠죠. 건강을 챙기는. 헬스도 취미인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취미라고 하는 말이 워낙 다양하게 쓰여가지고 헬스장을 다니는 게 취미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날 우리가 쓰는 취미는 굉장히 폭이 넓게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통계 속에 헬스도 중요한 한 것이고요. 아마 게임은 젊은 분들이 많이 하시고 것 같습니다. 저도 이 게임 때문에 교육상 굉장히 많이 머리를 아파한 적이 있었는데요. 뭐 독서, 뭐 산책, 뭐 이런 것들입니다. 뭐 2004년 통계까지 있는 도표인데요. 앞서 본 것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뭐 등산, 음악 감상, 운동, 게임, 뭐 독서, 영화 감상, 뭐 이런 것들이 조금 TV 시청, 뭐 이런 것들이 좀 상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또 여행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취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취미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조선 후기의 상황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910년대에 취미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이제 본격적으로 사용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조선 후기에도 취미라고 하는 말이 문헌에 등장하긴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쓰는 취미로서의 의미는 아니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용어가 많이 쓰이지는 않았습니다. 서양의 용어로서의 취미라고 하는 것이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들어와서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 좀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능력, 뭐 이런 의미로서 주로 많이 썼습니다. 그게 이제 20년대, 30년대 되면서 좀 더 대중화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취미 활동이 그 이전에는 좀 소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한 20, 30년대에 오면은 좀 더 폭이 넓은 대중적인 그런 취미가 확산되는 시기이고요. 뭐 그런 것들 중에서 좀 변화는 그런 감상하는 것과 관련된 것일 뿐만 아니라 무언가를 이렇게 소비하고 즐기는 뭐 그러한 행위의 의미가 좀 더 강해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미라고 하는 용어가 그 이전에 나오는데 좀 이런 식의 용례를 보면은 인간의 감흥을 야기할 수 있는 것, 어떤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것, 뭐 이런 게 취미다. 혹은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는 능력, 뭐 이런 것들, 혹은 어떤 물건에 대해서 어떤 흥미를 느끼는 것, 뭐 이런 것을 취미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이런 것들이 좀 더 일반 국민 대중에까지 확산되었습니다. 서양에서도 물론 취미는 굉장히 이른 시기부터 있어 왔고요. 뭐 18세기에 서양에서의 취미라고 하는 것은 주로 예술 작품을 이렇게 즐기고 감상할 수 있는 그런 능력, 뭐 그런 의미로서 사용이 되었고, 그것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좋아하는 것을 즐기는 행동, 활동, 뭐 이렇게 조금 더 범위가, 그 의미가 좀 더 확산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그 의미가 확산되다 보니까 오늘날에는 뭐 거의 모든 게, 좋아하는 게 모든 게 다 취미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폭이 넓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 때는 사실은 취미라고 이렇게 두 개의 단어로 쓰이는 예는 별로 없고요. 그러니까 취라고 하는 글자와 미라고 하는 글자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취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조선 후기의 예술, 문학의 새로운 변화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하나의 개념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 미적인 개념으로서 상당히 취라고 하는 것이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사용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그런 것들은 산수 자연을 즐기는 그런 여행이 발달하고 또 서화 작품을 좋아하고 즐기는 그런 취미가 확산되고
또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개성적인 글을 쓰는 그런 경향이 강해지면서 내가 좋아서 이런 걸 한다. 뭐 어떤 것에 대해서 내가 굳이 꺼릴 필요가 있겠느냐 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자신의 어떤 개성을 발현하는 측면에서 내가 좋아하는 여행도 가고 산수도 마음껏 즐기고 소화도 마음껏 감상하는 뭐 그런 경향을 대변하는 하나의 미적인 개념이 바로 취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미적인 경향, 새로운 예술 지향, 뭐 이런 것을 뒷받침하는 하나의 개념으로서 취가 널리 어쨌든 활용이 되고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너무 좀 어려운 단어 그림을 보여드린 것 같은데요. 취자가 보면요, 글자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는 달릴주, 달리다라고 하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취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리다라는 것하고 취할 취자가 합쳐져서 취자가 됐어요. 그런데 이 한자의 그 형성을 이렇게 쫓아보면은 달리다라는 것은 옛날에도 달리다 이런 의미였는데요. 취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취하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원래 이 한자가 가지고 있는 취하다라는 뜻은 죽은 적의 귀를 잘라가지고 그것을 취해가지고 전공을 자신의 어쨌든 승리를 이렇게 과시하는 그런 의미로서 취자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합쳐져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취인데 결국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패잔병들을 쫓아가지고 적군을 이렇게 쫓아가서 그 적군의 어쨌든 적군을 물리쳐 죽이고 그 적군의 귀를 베어서 아군의 어쨌든 전공을 승리를 이렇게 과시하는 그런 의미가 이 취라고 하는 글자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거기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이렇게 달리다, 빠르게 움직이다, 이런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취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사전을 찾아보시면은 빠르다 이렇게 됩니다. 빠르다, 굉장히 빠르다, 빨리 가다. 그리고 이 취라고 하는 글자가 재촉하다, 독촉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취라고 하는 글자가 재촉하다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그럴 때는 옛날 사람들은 촉이라고 이렇게 발음을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취미와 관련해서 생각하면은 이게 강렬한 어떤 마음의 움직임이다, 심리적인 움직임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람을 강하게, 아주 빠르게 끌어당기는, 흡입하는 어떤 흥미, 어떤 경향, 지향, 뭐 이런 것을 말한다. 그리고 그렇게 무언가가 나를 빠르게 끌어당기는 어떤 심리적인 움직임은 자연스럽게 즐거움과 기쁨을 동반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무언가 마음에 드는 것이 갑자기 와 있을 때 그것을 통해서 마음속에 어떤 즐거움이 일어나는 뭐 이런 것이 바로 취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이 이야기하는 취향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취향이 뭐겠습니까? 어떤 것에 내가 좋아하는 것에 이렇게 끌린다, 움직인다, 빠른 속도로 움직인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런 것에서 취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향해서, 좋아하는 것을 향해서 이렇게 향하다, 빨리 가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옛날 용례는 뭐 좀 간단하게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미라고 하는 글자는 잘 아시겠지만 맛이라는 의미고요. 그 음식을 혀에 댈 때 느끼는 감각이고요. 또 그것은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대해서 느끼는 어떤 즐거운 기분, 뭐 이런 의미로서 미라고 하는 글자가 사용해 왔고, 또 그런 것들이 미적인 어떤 활동, 뭔가를 이렇게 음미하고 감상하고
즐기는 그런 의미로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전에 문취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제목에 취라고 하는 글자가 들어간 것이 흥미롭다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의 마음이 이끌리는 작품을 골랐다. 자기 스스로가 내가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드는 것만 골랐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고른 취의 작품이다 해서 책 이름을 문취라고 이렇게 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그 책의 모습이고요. 그러면은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몇 가지 조선 후기에 변화된 취미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다룰 것은 여행의 발달과 산수 완성의 취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여행을 가는 것이 굉장히 좀 복잡하고 준비가 많았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여행 경로, 경유지, 숙박지, 뭐 이런 것을 수집해야 되는 것인데요. 그 수집할 때 요즘은 여행 안내서가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안내서라고 하는 것이 나오기 이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어디 뭐 금강산을 가려고 한다면은 그 어느 길을 통해서 어디에서 묵고 또 산에는 어떻게 또 코스를 잡아야 되는지 뭐 이런 정보가 필요한데 그 정보를 그럼 어디서 얻었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이전 사람이 썼던 글을 통해서 주로 그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전 사람이 썼던 그런 산수유기, 산수유기라는 것은 기행문인데요. 그런 이전 사람들이 썼던 기행문, 그리고 그 기행문들을 모아놓았습니다. 여러 사람 것을 모아놨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지역별로 분류를 했습니다. 뭐 경기도, 뭐 강원도, 뭐 평안도, 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그 어느 지역에 대해서 좀 찾기 쉽게끔 배열해 놓은 책이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와유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와유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누워서 감상하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직접 그 지역에 가지 않더라도 그 글을 통해서 내가 그쪽 지방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사전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뭐 오늘날로 치면은 뭐 방구석에 앉아서 어쨌든 여행을 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랜선 여행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런 중요한 정보가 와유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거리를 나타내는 정리표 혹은 뭐 지도 뭐 이런 것을 통해서 뭐 사전에 정보를 취득을 했습니다. 준비물 굉장히 많습니다. 옛날에는 가지고 갈 게 너무 많습니다. 숙박 시설이 사실은 그렇게 많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쌀, 반찬, 뭐 술, 과일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숙박 시설에서 제공하는 것이 방을 제공할 뿐이지 뭐 식사라든가 혹은 친구 같은 것을 제공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을 것도 싸가야 되는 것이고요. 뭐 심지어는 이불 같은 것도 가지고 가야 하는 이제 그런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 많았습니다. 옷도 많이 챙겨야 됐습니다. 백두산을 여행하는 것은 더 큰 일이었습니다. 요즘도 사실 백두산 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중국을 통해서 어쨌든 가고 있는데요. 조선시대 때는 더 힘들었습니다. 굉장히 거리가 멀고 그 중간에 민가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며칠 걸려서 가야 하는데 중간에 천막 같은 것을 설치해가지고 거기서 자고 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또 많은 물자가 필요합니다. 아무나 갈 수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백두산 여행기는 사실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금강산 여행기는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가고 싶어 하는 곳이 금강산이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금강산을 꿈꿨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갔다면 다 금강산을 갔고, 갔다 온 사람들은 뭐 약간 과장 못해서 다 글을 남겼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금강산이 인기가 많았고,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다녀왔고, 또 많은 글이 남아 있습니다.
뭐 이게 이제 집신이죠. 뭐 이런 걸 신고 가야 되는 것이고요. 미투리도 가져가야 되는 것이고요. 도롱이라고 하는 뭐 이런 비옷도 챙겨야 되는 것이고, 이게 우암 송시엘이 입었다라고 하는 방한봇, 갓옷입니다. 갓옷. 갓옷이라고 하는 것은 가죽으로 만든 것입니다. 물론 가장 비싼 것은 호랑이 가죽으로 만든 것이 가장 비쌀 텐데요. 이거는 그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것. 뭐 취사도구, 식기, 이런 것도 당연히 가지고 왔었고요. 뭐 주막이라는 것이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주로 식사와 잠자리를 제공했지만 거기에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뭐 이불, 뭐 이런 것들이 제대로 다 갖춰져 있지는 못했습니다. 뭐 문방구도 갖고 가고요. 그 다음에 정보원이라고 할 수 있는 책, 뭐 이런 것, 그다음 비상약품, 뭐 이런 것들 다 챙겼습니다. 뭐 오늘날하고 비슷한데 싸 들고 가는 것이 훨씬 더 많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노구솥이라고 해서 이거는 휴대용 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말하면 뭐 전기밥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920년대 신문 광고에 나온 우리가 우왕청심환 얘기를 많이 들었죠, 그죠? 이게 청심원이라고 하는 건 그 이전에 있었고요. 우왕청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제 때 이렇게 광고로 판매를 하였습니다. 황윤석이라고 하는 18세기 실학자가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전라도에서 서울을 많이 오갔어요. 근데 이분은 아주 꼼꼼하게 일기에다가 여러 가지를 많이 적어놨어요. 그런데 전라도 흥덕에서 한양을 오갈 때 어떤 것을 가지고 갔는지를 자기가 이렇게 쭉 써놨습니다. 뭐 위에서 보면 그러죠. 의관, 옷, 그 다음에 우국, 비 올 때 챙기는 거, 의약품, 문방구, 책, 뭐 세면용품, 자루, 상자, 음식, 친구, 지도, 달력, 돈, 기타. 어마어마하게 싸들고 가야 할 수밖에 없는.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갈 수는 사실은 불가능했다. 당연히 누군가가 도와줘야만이, 수행하는 사람이 있어야만이 여행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행구건기라고 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게 좀 약간 드문데요. 여행할 때 필요한 물건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목록으로 이렇게 정리해 둔 것입니다. 일종의 여행 리스트, 필요한 리스트라고 할 수가 있죠. 뭐 여러분들도 여행 가기 전에 이렇게 리스트를 적어 놓고 뭐 이렇게 밑줄 딱딱 그면서 하나하나씩 챙겨 가잖아요. 그런 거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행구라고 하는 것이 여행할 때 필요한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기록해 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 시기적으로 한 19세기 후반에 작성된 것인데요. 보면은 뭐 이렇게 그 책 표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구건기라고 제목이 이렇게 앞에 있고요. 쭉 그 명단들이 리스트가 이렇게 쭉 나오죠. 밑에 있는 1, 2, 뭐 이런 것들은 숫자입니다. 뭐 수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뭐 이런 것들입니다.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둔 것이 역시 굉장히 많습니다. 약저울, 뭐 주전자, 요강, 뭐 잿더리, 요대야, 뭐 담뱃대, 돗자리, 모기장, 뭐 이런 거, 벌레 막는 도구, 뭐 이런 것들을 다 챙겨 갔습니다. 여기 끝이는 게 아니라 계속 나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글 쓸 것들도 다 챙겨야 되는 것이고요. 담배도 챙겨야 되는 것이고, 약재, 간장, 된장, 그것도 16종류가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갖고 갑니다. 식기, 대접, 접시, 식사도구 종류만 13종입니다.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옛날 여행이 얼마나 힘들고 또 불편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금강산을 찾아서 떠났습니다. 물론 혼자는 아니고 여러 사람들의 힘을 빌려서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게 노떼아라고 하는 것이고, 갓 먼지를 터는 솔, 침을 뱉는 타구, 약,
계량하는 것이죠. 저울입니다. 약을 만들 때 저울입니다. 여행 가서 뭘 했는가? 여러분들 여행 가서 뭘 하나 모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구경을 하시겠죠, 그죠? 뭐 옛날 사람들은 주로 이제 자연 경관을 많이 구경했습니다. 주로 산을 많이 갔기 때문에요. 그 밖에 활동했던 것 중에서 재밌는 것은 제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즘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요. 좋은 곳에 가가지고 명이 이름이잖아요, 그죠? 자기 이름을 쓰고 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것이 뭐 이렇게 권장되진 않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아주 못된 놈이다 라고까지는 또 하지 않았던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바위, 정자 뭐 이런 데다가 뭐 쓰기도 하고 아니면 새기기도 하였습니다. 그것도 물론 양반이 한 것은 아니고요. 하인을 시키거나 아니면 승려가 그것도 뭐 붓으로 쓰면 금방 지워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망치 같은 것을 가지고서 이렇게 새겼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아다니는 지리산, 금강산 뭐 이런 것이 아주 인기 있는 여행 코스였는데요. 여기에는 아예 그것을 전담하는 각자승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양반이 오면은 안내해야 되고요. 승려들이 또 이러한 것을 전문적으로 아주 잘 새겨야지 그래도 또 인정받을 수가 있겠죠. 퇴계 이황이 살았던 그 주변에 청량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요. 거기 이제 이황이 이렇게 이름을 새긴 곳은 이황을 추승했던 선비들에 의해서 꼭 가봐야 하는 그 이름을 어쨌든 가서 확인해야 하는 그러한 일종의 코스였다. 금강산 저는 아직 못 가봤는데요. 예전에 갈 수 있을 때 갔어야 되는데 못 갔습니다. 금강산 중에서 유명한 곳 중에 하나가 만폭동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만폭동 바위에 글씨로 유명한 양사원 서예가가 복례, 풍악, 원화, 동천이라고 하는 8글자를 이렇게 초소로 이렇게 써서 그것을 새겼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복례 동천인가요? 복례 풍악. 복례산, 풍악산이다 금강산을 뜻하는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원화, 동천. 이렇게 됩니다. 8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보기가 좋은 것이죠. 그죠? 이거는 그래도 선비들이 가서 다, 글씨 좋다. 라고 칭찬하는데, 여기는 다 이제 후대에 누군가가 와가지고 다 그 밑에 이렇게 새겼습니다. 여기는 너무 좀 크게 나왔네요. 보니까 사진이. 화자 옆에 이렇게 크게 나왔습니다. 이 양사원의 또 다른 글씨, 만폭동이라고 하는 양산의 어쨌든 초소체 글씨가 또 역시 새겨져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여행에서 활동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물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뭐 바닷가에 가서 해수욕은 하지 않았고요. 이렇게 계곡에 가가지고 그것도 뭐 이렇게 옷을 다 벗고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발 담그는 정도라고 할 수가 있고요. 뭐 치료를 위해서 온천욕을 즐기는 경우도 물론 있었습니다. 뭐 목욕을 하기도 하고 주로는 이제 탁족을 많이 하였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한 활동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는 금강산에 폭포 타기가 있습니다. 폭포를 타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굉장히 좀 위험한 일인데요. 이런 것을 수희라고 해서 물놀이라고 합니다. 금강산 발현이라고 하는 곳에 행해졌습니다. 거기에는 칙폭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폭포가 90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당연히 아니죠. 그거 어떻게 내려옵니까? 그냥 떨어져 죽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경사가 한 40도 되는 것이 이렇게 폭포처럼 물이 쭉 내려옵니다. 그것을 스키 타듯이 타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물론 사대부들은 구경을 합니다. 그것을 잘하는 승려가 이렇게 쭉 타고 내려오면
스키보드 타듯이 쭉 타고 내려옵니다. 그러면은 사대부들이 야 신기하다 라고 이렇게 구경을 하는데, 재밌게도 남효원이라고 하는 조선전기 사대부는 자기가 직접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도 8번을 자랑스럽게 이렇게 타고 내려왔고, 그걸 이렇게 아예 자기 여행기에다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뭐 허우적거리면서 이렇게 나왔는데 사람들이 막 웃었다. 그런데 나는 그래도 8번 뛰어 내려가지고 6번은 제대로 했다. 뭐 이렇게 2번은 실패했지만은 6번은 내 성공해서 아주 멋지게 내려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있을 만큼 이게 하나의 구경거리였습니다. 예, 뭐 탁족하는 이제 옛날 사람의 모습이고요. 표안 강세왕의 송도 기행첩, 그러니까 개성 여행할 때 쓴 그림입니다. 이것이 김홍도의 금강사군첩인데요. 칙폭이라고 되죠. 칙폭. 폭포가 이렇게 달리듯이 수직 낙하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달리듯이 40도 각도로 이렇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 부분 이렇게 내려오니까 그것을 이렇게 사람이 타고 이렇게 내려올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뭐 그러한 놀이가 이제 뭐 금강산 여행과 관련해서 좀 특이한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앞서서 여행 정보를 얻었던 것이 와유록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와유록이 조선 후기에는 여러 종 이렇게 편찬이 되었습니다. 좀 더 이른 시기의 와유록은 남학명이라고 하는 분이 편찬한 책자리 필사본이 국립중앙도서관에 현재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표지의 제목은 명산기영이라고, 명산을 기록하고 노래했다라고 해서 뭐 산문도 있고 뭐 시도 이렇게 수록한 이제 그러한 책자입니다. 표지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맨 앞에 있는 것인데요. 이것은 이제 매월당 김시습의 작품과 관련된 것입니다. 거기에 붙인 어쨌든 서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윤춘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여행 작품입니다. 뭐 그 다음에도 보면은 이제 뭐 최립이 지은 뭐 고산 국억담기 뭐 이런 여행기들을 이렇게 쭉 모아놓은 것입니다. 따로 뭐 이렇게 설명을 하거나 뭐 주석을 달지는 않고요. 작품만 이렇게 쭉 수록을 하였습니다. 규장각에도 와유록이 소장되어 있는데 이거는 좀 분량이 조금 많습니다. 7책입니다. 그런데 모든 지역을 다 망라하지는 않았고요. 송도 개성입니다. 개성 지역을 또 많이 갔었기 때문에 개성, 그 다음에 관동, 지금의 강원도 지방이죠. 그 다음에 관북 지방, 한경도 지역을 다녀온 그러한 기행문들을 모아서 만든 와유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와유록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 몸은 움직이지 않고 집안에 앉아가지고 아름다운 경관과 유적을 감상하고 즐기는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44명이 쓴 73편의 기행문이 수록되어 있어가지고 그 지역을 갈 때 뭐 이런 것들을 좀 읽고 어느 코스로 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잘 이렇게 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책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와유록의 첫 표지입니다. 1책의 첫 표지고요. 표지를 넘기면은 와유록 목록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목록에 대해서 지역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뭐 여행 안내서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다 지역별로 되어 있습니다. 뭐 일본 그러면 일본 중에서도 뭐 오사카 지역, 뭐 교토 지역 이렇게 다 지역별로 되어 있는 것처럼 뭐 옛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좀 더 쉽게 안내해 주기 위해서는 지역을 나누어서
때에 작품을 수록하는데 뭐 작품은 뭐 시대순으로 수록하는 경우가 조금 더 많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개성을 여행한 유송도록, 유호인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관북지방, 좀 멀죠. 사실은 조선시대 때는 여행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지역인데요. 관북지방을 여행했던 관북지방에서 유명한 산이 칠보산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칠보산 여행기가 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맨 뒤에 보면은 여기 백두산 여행기가 있죠. 그죠? 좀 흔치 않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백두산을 여행했던 몇몇 사람의 여행기가 뒤에 이렇게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백두산 여행은 사실은 개인이 이렇게 혼자서 가기는 어렵고요. 누군가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 현지에 자기가 아는 사람이 관료로 있어야만이 거의 가능했던 이제 그러한 여행입니다. 미국 버클리 대학에도 와유록 10책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량이 조금 더 많고요. 이렇게 작품이 역시 본문이 쭉 되어 있습니다. 또 버클리 대학에는 와유록 목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건 목록만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와유록을 보고 그 와유록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의 목록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원래의 와유록은 현재 알 수가 없습니다. 어디로 사라져 버렸고요. 목록만이 전해지고 있는데 현재 전해지고 있는 다른 와유록과는 똑같진 않다. 근데 분량이 좀 굉장히 많습니다. 13권이기 때문에 좀 많은 분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편찬 시기는 뭐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 이게 이제 목록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죠. 경기도 지방부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뭐 삼청동기도 나오고요. 관악사 도감기도 있고요. 뭐 도봉서원기, 뭐 이렇게 도봉산, 뭐 이렇게 여행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뭐 경기도 지역의 이제 여행기를 모아놓은 부분입니다. 장서각에도 와유록이 있습니다. 여러 군데 어쨌든 흩어져 있다는 것을 통해서 그래도 꽤 와유록이라는 것이 편찬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도 13책짜리입니다. 장서각 경우에는 전국 지역을 두루 포괄을 했습니다. 각 도별로 되어 있어서 이용하기 좀 더 편리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장서각의 와유록 모습입니다. 장서각에는 이렇게 와유록 목록까지 한 권으로 따로 이렇게 만들 정도로 분량이 그만큼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목록이 하나 별도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사람의 글을 모아놓은 것도 있지만은 여행이 발달하고 또 그런 여행을 통해서 자기의 어쨌든 의미를 자기 나름대로 부여하기 때문에 자기가 쓴 것만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편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요즘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뭐 어느 지역을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그것을 하나의 여행기로서 묶어낼 수가 있는 것처럼 옛날 사람도 자기가 여러 군데를 다 돌아다녔기 때문에 그 돌아다닌 것 자기 개인의 어쨌든 기행문만을 모아놓은 그런 와유록도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윤영이라고 하는 18세기 전반기의 문인이 산사, 책 이름을 산사라고 해서 충청도 단양은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어떤 유명한 여행지입니다. 그래서 단양 일대를 이렇게 여행한 18편을 이렇게 모아서 산사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뭐 이러한 사례도 있고요. 이게 이제 앞에 산사라고 되어 있고 이게 작품 제목이 쭉 되어 있죠. 그 목록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맨 앞에 이제 구담기라고 하는 여행기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 권복이라고 하는 분의 고궁공 기행록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뭐 전라도라든가 경상도 혹은 평안도에 갔을 때 지은 기행문들을 이렇게 쭉 모아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약간 특이한 것은 여행기는 기본적으로 날짜별로 쓰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일기 방식이죠. 뭐 지금도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이 결국은 시간의 순서에 따라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행록은 특징이 뭐냐? 날짜별로 쓰지 않고 이렇게 항목을 나눴어요. 주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노정, 어떤 코스를 갔느냐라고 하는 것이고요. 시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분이 지방에 갈 때 그 임무가 있었습니다. 공적인 임무를 띠고 내려갔는데 그러니까 시험을 어떤 관리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험 관리하는 일을 어떻게 했는지 뭐 이런 것이라든가 그 다음에는 보면은 뭐 신방 기문이라고 하면은 어디를 누구누구가 찾아왔는지 뭐 이런 것을 기록한 것도 있고 뭐 유산이라고 해서 어디를 관광하고 유람했는가. 풍정은 그 지방의 어쨌든 기생들하고 이렇게 만난 그런 이야기들. 이렇게 자기가 여행한 것을 날짜별로 이렇게 쓰지 않고 저 항목을 나누고 주제를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글을 썼다는 점도 좀 약간 특이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게 이제 고궁공 기행록의 표지 모습이고요. 위에 이렇게 돼 있고 남유록이라고 돼 있고 여기 이제 노정이라고 어떤 코스로 쭉 갔느냐를 이렇게 간략하게 이렇게 쓰고 거기서 일어났던 일은 또 주제를 나눠서 서술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홍경모라고 하는 홍양호의 손자 19세기 전반기의 인물인데요. 관암종고라고 하는 10책짜리 필사본이 있습니다. 10책짜리인데 이 10책 모두 다 자기의 여행기를 도별로 묶어놔가지고 지역별로 묶어가지고 책으로 이렇게 엮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관동 지방, 관서지방, 관북, 관동이 좀 많죠, 그죠? 교남, 경상도, 근교, 경기도 일원이죠. 이계라고 하는 것은 이 홍양호 집안이 그 지금의 그 수유리, 그 우이동 계곡에 이계라고 하는 그런 계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많이 다녀왔기 때문에 하나로 어쨌든 묶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10책이죠. 그 외국까지 옥화서필하고 요야기정은 다 중국을 여행한 그런 기행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중국 여행한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10책으로 이렇게 묶을 정도로 여행을 굉장히 좋아했고 또 그것을 또 상세하게 기록으로 또 남겼던 사례입니다. 뭐 이게 그 책이고요. 제목을 유기라고 이렇게 붙였죠. 그리고 지역 이름을 밑에 관동이라고 옆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 안에 표시 모습입니다. 시간이 조금 다 된 것 같아가지고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여행과 관련된 것, 그 다음에 서화 감상과 관련된 것, 그 다음에 좀 고동, 골동품, 금성문 뭐 이런 거 관련된 그런 취미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그런 것을 통해서 난 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뭐 그런 점에 대해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유록 중에서는 그림하고 글이 같이 결합되어 있는 이제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림도 보고 글도 이렇게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사례인데요. 이거는 이제 그림이 있고 그 그림과 함께 이렇게 쓰여진 경우도 있고 혹은 여행을 하면서 그림도 그리고 글도 이렇게 직접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경우는 이제 화가가 직접 해야 되겠죠. 여기서 보면은 뭐 강세양이라든가 정수영 뭐 이런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여행을 가고 거기에서 그림도 그리고 또 그 그림뿐만 아니라 직접 그림에다가 아예 그 안에다가 글을 쓰는 이제 그러한 사례도 있습니다. 오원 와유첩 경우에는 그 경매도 한번 나와가지고 굉장히 고가로 이렇게 경매된 적이 있었는데요. 금강산 그림을 그리고 거기에 또 여러 사람들이 어쨌든 글을 쓴 이제 그런 것입니다. 대개 다 여기 보면 공통점이 뭐겠습니까? 다 풍악이라고 해서 이거는 앞서 제가 그림과 글이 함께 아예 그림 속에 여행기가 쓰여 있는 이제 그런 사례입니다. 정수영이라는 분이 해산첩이라고 하는 것을
남겼는데요. 해산이라고 하는 것도 그 해금강하고 그 다음에 금강산을 같이 이렇게 여행을 옛날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금강산 여행하는 것을 해산이란 말로도 많이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산첩이라고 하는 것은 금강산을 여행하고 그린 것들을 말하는데 이 국립중앙박물관에 이렇게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이렇게 금강산 그림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울긋불긋한 것을 봐갖고는 이제 요즘과 같은 가을 날씨이고요. 재미있는 것은 이 그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옆에 화가인 정수영 자신의 어쨌든 여행기를 이 옆에다가 이렇게 글로 직접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개는 그림을 보고 뭐 자기가 뭐 따로 이렇게 글을 쓰는 경우는 많이 있지만은 그림에다가 화가가 직접 글을 쓰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좀 흥미롭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일대에서 망 금강산을 바라보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길게 여백을 활용해서 여행기를 남겼습니다. 뭐 그림의 모습이고 역시 단풍이 든 아름다운 금강산의 모습을 우리가 좀 떠올려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수영의 글을 제가 이렇게 몇 군데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금강산을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 눈이 아찔하고 뭐 정신이 어지러지를 했다라고 하면서 솟아있는 금강산의 어쨌든 절경을 굉장히 좀 사실적으로 글로써 쓴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해산첩이라고 하는 앞서 보여드린 것은 이게 원래 이 정수영이란 분은 그 정상기라는 분의 증손자인데요. 이 집안은 대대로 이제 지리학 지도를 이렇게 제작했던 이제 그런 집안입니다. 정상기라는 분도 이제 우리나라 지도를 만들었던 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집안에서 성장했던 배경 속에서 그런 관찰력, 그 나름대로 어쨌든 그 시각, 이런 것들이 좀 그림에도 좀 반영되어 있지 않았을까라고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겸재정선의 금강산 그림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았을 것 같아요. 이렇게 드론을 띄워놔가지고 그 위에서 금강산을 내려다보는 듯한 이제 그런 모습으로 주로 금강산을 그린 것들이 있는데, 정수영의 금강산 그림 경우에는 굉장히 좀 뭐랄까요, 좀 사실적이고 좀 더 생생한 이제 그런 느낌을 좀 더 강하게 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선의 경우에는 그 나름대로 어떤 생략과 그런 집중, 선택, 뭐 이런 것을 통해서 금강산의 그 나름대로의 모습을 잘 구현하고 있다면, 정수영은 조금 다른 측면에서 금강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보면은 윤재용이라는 19세기 전반기의 화가가 있는데요. 한라산에 갔는데 그것을 나중에 이렇게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게 백록담이겠죠. 백록담을 그리고 주변에다가 자기가 백록담을 구경한 소감을 아주 길게 그냥 아주 빼곡하게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그림은 여기 보면 지두화라고 되어 있죠. 그죠? 손가락으로 그림을 그렸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특별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화를 통해서 한라산의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윤재용의 그 한라산도에 나와 있는 그 내용 중에 일부를 제가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인데요. 그 백록담이라고 하는 것이 신선이 그 진짜 하얀 사슴을 타고 와서 이렇게 물을 마시고 있었다. 그런데 그 등에 가을 연꽃이 있어서 신선임을 알았다. 그래서 그 신선이 내려온 장소다라고 해서 흰 사슴을 타고 내려온 곳이다라고 해서 백록담이다라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보시면은 여기에 잘 안 보이죠, 그죠? 좀 더 확대해서 봐야 되는데요. 이게
어쨌든 하얀 사슴입니다. 그리고 그 사슴을 타고 있는 사람은 신선이라고 하는 것을 했고, 그 옆에서 특별하게 또 이렇게 백록담이라고 아예 표시를 또 해두기도 하였습니다. 백두산 일기는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말씀드릴 것은 서화를 수집하고 감상하는 그런 취미입니다. 오늘날 미술품 애호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정섭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옛날 서화를 많이 소장하는 것을 굉장히 고상한 취미로 생각해가지고, 뭐 좋은 그림이 있으면은 그냥 온갖 손을 써가지고 그것을 어쨌든 취해서 농짝에다가 이렇게 채워놓고 보물처럼 이렇게 자랑을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그림을 어쨌든 수집하는 것이 유행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박재라라고 하는 분이 북학의라고 하는 책에서 고동서화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골동품, 그 다음에 글씨, 그림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유리창은 중국 북경에 있죠. 거기에 이제 온갖 책들과 골동품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북경에 가면은 꼭 들리는 곳이 이제 유리창입니다. 거기에 온갖 골동품, 서화가 가득가득하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서 이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이 있는데, 백성들한테 무슨 이득이 있느냐, 그게. 그런 것들 다 태워버리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핏 보면 또 맞는 것 같기도 하죠. 그 그림 따위가 뭐가 그렇게 뭐 먹고 사는데, 배고픈 사는데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이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박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푸른 산과 흰 구름은 먹을 수도 없고 입을 수도 없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좋아하고 사랑한다. 골동품과 서화도 푸른 산, 흰 구름과 마찬가지다. 그런 것을 좋아할 줄 모르면 어떻게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모두가 사람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뭐 이런 비유를 합니다. 꽃에서 생겨난 벌레는, 꽃에서 자란, 생겨난 그런 벌레는 날개와 더디무도 향기롭다. 그런데 더러운 데서 이렇게 온갖 오물을 뒤집어 쓰고 자란 놈은 그런 더러운 것을 평생 이렇게 안고 자란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여기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아름답고 찬란한 비단 속에서 나고 자란 사람은 구덩이에 빠져 있는 사람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건 물질적인 그런 것은 아니겠죠, 그죠? 뭔가 아름다움을 어쨌든 향유할 줄 아는 그런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혹은 뭐 취미가 있는 사람과 몰 취미인 사람, 어쨌든 구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더듬이와 날개가 향기로우면 좋을 텐데 과연 그럴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동서화라고 하는 것이 먹고 사는 데는 직접 관련이 없지만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나름대로 중요하다. 의미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고동서화의 취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동서화 취미와 관련해서 한 가지 좀 재밌는 이야기를 하면은 서유구가 임원 경제지를 썼는데요. 거기에 이제 여러 책들, 여러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운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운지. 이운이 뭐냐 하면은 이는 즐겁다, 뭐 즐기다 이런 뜻입니다. 산중의 구름을 즐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도홍경이라고 하는 사람을 좀 나와서 나 좀 도와달라, 나를 위해서 일 좀 해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도홍경이 이제 시를 지어서 나는 그런 데 관심 없고 산중에 그런 구름만을 나는 즐길 뿐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연을 어쨌든 좋아하다, 사랑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서유구가 이운지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결국은 사람 생활에 필요한 그 나름대로 좀 아름다운 그런 여러 가지 취미, 생활 같은 것들을 좀 모아놓은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먹고 사는데 직접 관련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런데 옛날에 네 사람이 하늘나라 상제를 찾아가서 자기의 희망사항, 소원을 이렇게 이야기를 차례대로 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나는 벼슬을 진짜 많이 해달라. 나 권력 갖고 싶다. 알았다. 해주겠다. 두 번째 사람은 돈이 최고다. 재산을 진짜 나 많이 갖게 해달라. 라고 하니까 그것도 들어줬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사람은 나는 글을 좀 멋지게 쓰고 싶다. 문장력을 달라. 그것도 역시 들어줬어요. 네 번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다. 여기 나와 있죠. 그죠? 나는 돈도 필요 없고, 벼슬도 필요 없고, 문장력 따위도 필요 없다. 그냥 자연 속에서 고상하게 지내면서 아무것 구하는 것 없이 좀 한가롭고 평화롭게 한 몸을 좀 마시고 싶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상제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에요. 이런 혼탁한 세상에서 청복입니다. 청복. 청복은 맑은 복입니다. 맑은 복. 아주 깨끗하고 한가롭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연 속에서. 그거는 불가능하다. 내 들어줄 수 없다. 다른 것을 얘기해달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이 이운지 서문에다가 좀 상당히 앞에다 길게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운지를 편찬한 의도를 이렇게 서유기가 말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취미 생활이라든가 뭐 서화를 즐기는 것, 무언가를 이렇게 어쨌든 키우고 기르는 것, 뭐 이런 것들이 맑은 복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또 그런 것들은 실제 생활에 직접 어쨌든 관련되지 않지만은 어쨌든 사람을 좀 더 다르게 또 평안하게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운지 서문 부분입니다. 여기 이제 그 얘기가 이렇게 쭉 길게 이렇게 쭉 앞서 제가 소개한 내용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운지 중에는 예완감상이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완은 골동품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는 이제 주로 이제 서화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감상해야 되느냐를 다루고 있는 파트입니다. 뭐 거기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림을 수집하는 부류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호사자, 감상자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뭔가를 제대로 알 수 있는 이제 그러한 감상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감상해야 되느냐를 굉장히 자세하게 이렇게 써놨습니다. 물론 이제 중국 문헌을 상당히 많이 인용하면서 그림을 어떻게 감상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방식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뭐 그러면서 거기에 보면은 이제 뭐 정선에 대한 이야기도 물론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그림과 관련된 평도 이렇게 남기고 있습니다. 겸재정선이라는 사람이 나이가 80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두터운 안경을 걸치고 굉장히 섬세하게 그림을 아주 노년에도 이렇게 그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증언하기도 했고요. 혹은 이명기라고 하는 분은 어진 화가로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초성화를 잘 그렸던 이제 그런 화가인데요. 호랑나비도 잘 그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잘 그렸냐 하면은 나비를 잡아다가 책 속에다가 10여일 동안 이렇게 끼워뒀다는 것입니다. 그럼 굉장히 얇아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종이장처럼 이렇게 얇아지는데 그 종이장처럼 얇아진 나비를 이렇게 세심하게 관찰하면서 그것을 본따서 나비 그림을 그렸다. 그래서 굉장히 잘 그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런 서화 골동 취미와 관련해서 중요한 책의 하나인 성농화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농은 김강국이라고 하는 그 일종의 컬렉터입니다. 그 컬렉터의 호예요. 그래서 성농 김광국이 평생 동안 수집한 그림을 모아서 만든 화첩입니다. 그 성농 화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최근에 또 발굴된 것은 뭐냐면은 성농 화원에는 그림뿐만 아니라 그 그림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쓴 글이 있어요. 제목이 있고 그 제목과 글만을 뽑아서 필사한 책이 있습니다. 그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 화첩은 이렇게 저렇게 흩어져 가지고 완벽하게 지금 보존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만 지금 전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만큼의 그림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제목과 그 다음에 그 그림에 대해서 써놓은 글이 발굴됨으로써 성농 화원의 전체 규모가 얼마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어요. 거기 보면은 우리나라 화가가 무려 101명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라고 볼 수가 있고요. 거기에 중국 화가까지 포함해서 한 30여 명의 화가의 작품이 한 267폭이 모아져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그림은 사라졌고, 다 사라진 것은 물론 아닙니다. 뭐 관송미술관이든가 뭐 국립중앙박물관이든가 뭐 개인 소장가들이 일부씩 이렇게 결국은 이게 쪼개져서 어쨌든 흩어져 버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많은 그림이 모아져 있는 화첩입니다. 이 김광국이 이것을 평생도록 작업을 했습니다. 죽기 1년 전에야 비로소 완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70세에 완성을 하고 식권을 완전히 완성을 하고 그 다음에 어쨌든 세상을 떠났습니다. 수록화가는 뭐 조선시대 때 유명한 뭐 안기한, 강희한, 뭐 쟁쟁한 사람들이고요. 뭐 중국, 일본, 유구, 뭐 오키나와죠. 그 다음에 흥미롭게도 서양 화가의 그림도 일부 수록되어 있습니다. 김광국이란 분은 중인 출신, 의관 집안입니다. 김홍도하고는 좀 먼 친척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 잘 알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의과 시험에 합격을 해서 내의원에 들어가서 의관 생활을 꽤 오랫동안 했고요. 그리고 의관의 가장 높은 지위인 수의라고 하는 곳까지 올랐습니다. 중국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10대 때부터, 이미 어렸을 때부터 서화를 수집하는데 남다른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생 모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것이 죽기 한 해 전에 결국은 정리되었습니다. 이게 성농하원 책입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화첩이 아니고요. 화첩이 아니라 화첩에 있는 제목과 화제라고 해서 시, 문 같은 것들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김광국이 편집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감상했던 사람들 명단도 이렇게 썼습니다. 연암 박지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연암 박지원. 그 다음에 경산 이한진이라고 하는 분도 글씨를 또 잘 썼던 분입니다. 뭐 이런 분들. 정충엽이라고 하는 것은 김광국하고 굉장히 가까웠던 그런 인물입니다. 뭐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에 붙어 있는 일종의 평이랄까 감상문 같은 것들만 이렇게 쭉 필사해 둔 책입니다. 거기에는 이제 김광국 자신이 모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그 그림에 대해서 쓴 글도 당연히 있습니다. 성농하원의 서문이나 발문을 쓴 사람들이 여러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전에 문화유산 답사기를 쓴 유홍준 선생이 그런 얘기를 했죠. 그죠? 맨 밑에 있듯이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유홍준 선생도 밝혔듯이 이 말은 성롱화원 발문을 쓴 유한준의 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유한준의 말 맨 뒷부분만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게 되면 참으로 사랑하게 되고, 원문은 그렇습니다. 알게 되면 참으로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 참으로 보게 되고, 볼 줄 알면 모으게 되니 이때 모으는 것은 그저 쌓아두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림을 알게 되면 뭐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좋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찾아가서 보게 되는 것이죠. 미술관 가서 어쨌든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게 한 가지 문턱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은. 모아야 되는데, 사야 되는 것이죠. 그죠? 모으려면. 돈이 문제입니다. 결국은. 뭐 돈이 어쨌든 또 밑바탕이 좀 돼야 됩니다. 자, 그 중에 화첩 중에 하나를 보여드렸습니다. 이거는 이제 현재 심사정이라고 하는 문인 화가가 그린 제목이 이렇게 옆에 있죠. 고성 3.1포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원도 고성의 3.1포라고 하는 삼일포, 3.1호라고도 하고요. 3.1포라고도 합니다. 그 그림입니다. 거기에 글을 쓴 사람, 그 다음에 그 글을 직접 그 글을 지은 사람이 쓰지 않고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을 시켜서 또 썼습니다. 그래서 글을 지은 사람하고 그 글을 글씨를 쓴 사람이 또 나눠집니다. 그만큼 그 당대에 최고를 불러다가 그림 잘 보는 사람 불러다가 글을 쓰게 하고 또 글씨 잘 쓰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글을 쓰게 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이 여기 있는 것이고 이 그림을 감상하고 두 사람이 글을 쓰고 또 두 사람이 각각 글씨를 써줘서 이게 한 세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김창흡이라고 하는 분이 앞에 나오는 아까 그림에서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17세기 문인 김창흡이 쓴 글입니다. 번역하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신선이 논의는 이제 그러한 곳과 같은 그런 분위기의 그림이다. 뭐 그런 내용을 여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게 이제 김창흡이 남긴 글이고요. 또 하나 이제 있는데 이 김창흡의 글은 18세기 유명한 서예가죠, 그죠? 이광사라고 하는 분이 글씨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것은 역시 시문을 잘 적고 또 서화 감상에도 일가견이 있었던 이학원이라고 하는 분이 글을 쓰고 또 글씨를 잘 썼던 유한지라고 하는 분이 글씨를 썼습니다. 근데 그 글이 재밌어요. 3.1호는 절세의 미인 것 같다. 그런데 약간 흠이 있다. 그 흠은 3.1호가 너무 하얀 모래사장으로 되어 있다. 그게 내가 봐서는 약간 결점이다. 그거는 양귀비가 진짜 예쁜데 약간 몸이 약간 통통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 그 백거이와 소식이 서호는 중국 항주에 있는 커다란 호수예요. 그 서호처럼 그 서호를 주변에 누각도 있고 꽃도 있고 나무도 있다. 그런 것처럼 3.1호도 다 좋은데 너무 밋밋하게 모래사장이 쭉 깔려 있으니까 거기다가 뭐 꽃이나 나무나 누각 뭐 이런 걸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라고 이렇게 평한 이제 그런 글입니다. 그림 감상문으로서는 좀 흥미로운 그런 글입니다. 중국 화가 김북이라고 하는 사람의 낙타를 그린 그림도 거기에는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기에도 낙타죠, 그죠?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중국 화가가 그린 것을 구입해가지고, 위에 쓴 것은 동해인이라고 해서 김강국 스스로가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내용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강국이 직접 자기가 글을 쓰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한진이라고 하는 유명한 글씨 잘 쓰는 사람이 글을 썼습니다. 김부기에 대해서, 김부기는 조선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국으로 가가지고 통역관이 됐어요. 그래서 자주 어쨌든 조선에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신이 중국 여행 갔을 때 이 김부기가 그린 이제 그림을 보니까 너무나 핍진하다. 너무나 잘 그렸다. 우리나라 사람은 낙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내가 이 그림을 조선에 가지고 가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여주면은 우리나라 사람 지식을 넓히는데 좀 보탬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이제 그런 글을 김강국 스스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건 태평성시도라고 해서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19세기의 그림인데요. 거기는 서울의 여러 가지 모습을 약간 중국풍, 조선풍을 섞어가지고 그림을 그렸는데 거기에도 이렇게 낙타 그림이 있습니다. 당연히 조선 19세기의 서울 모습은 아니죠. 상상? 그리고 중국적인 뭔가가 이렇게 가미된 이제 그런 그림입니다. 거기에 이제 이 낙타 그림이 또 등장합니다. 당시로서는 조금 신기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태평성시대에는 코끼리까지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당연히 볼 수 없는 것이 등장을 하죠. 일본 그림도 거기에는 김강국의 성농화원 화첩에는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일본 그림입니다. 거기에 또 김강국이 이렇게 글을 썼어요. 일본 사람의 기교가 굉장히 뛰어나다고 내가 들었는데 내가 이 그림 보니까 약간 좀 모자란 것 같다. 원래 일본 사람 재주가 그림에는 좀 없나? 아니면은 좋은 작품이 있는데 내가 아직 못 봤을까? 뭐 이러한 감상평을 써놓고 있습니다. 강희천도 굉장히 유명한 그런 문인입니다. 이거는 네덜란드의 동판화입니다. 굉장히 좀 희귀한 것인데 김강국이 이것을 아마 중국에서 이렇게 구해가지고 이 화첩에다가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동판화로서 찍은 네덜란드 그림입니다. 옆에는 역시 동해인이라고 되어 있죠. 그것은 김강국을 가리킵니다. 김강국이 이렇게 써놨습니다. 서양 화법이 참 특이하다, 특별하다. 이건 중국 뭐 이런 것하고 너무 다르다. 굉장히 신기하고 아주 솜씨가 있다. 그래서 이런 특별한 것을 내가 하나 소장한다. 뭐 이렇게 좀 약간 자랑스럽게, 자랑스럽다고요. 어쨌든 뭐 그런 것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거는 그림은 지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발굴된 그 성농화원이라고 하는 필사본, 거기에는 그림은 없지만은 모든 작품의 제목과 글이 수록되어 있다고 그러죠. 거기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신한평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윤복의 부친이에요. 역시 화원 화가였습니다. 화원 화가였는데 신한평에 대해서 뭐 이렇게 그림을 보고 이렇게 썼어요. 여러 가지를 다 잘 그린다. 그래서 내가 김강국이 신한평한테 미인도 하나 좀 그려달라 라고 했는데 너무나 잘 그렸다. 너무나 실감 있게 그려가지고 내가 이거 지금 펼 수가 없다. 내가 이거 뭐 이렇게 얘기해서 좀 뭐랄까요, 아주 솔직하게 감상을 또 이렇게 김강국이 쓴 글도 거기에는 전해지고 있습니다. 화원 별집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성농화원 중에 일부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이게 전시회 때 이렇게 가끔 이렇게 전시되고 있어요.
허원 별집이다라고 별권으로 만든 것이죠. 유한지라고 하는 초서를 굉장히 잘 쓰고 초서 예서를 잘 썼던 서예가의 글씨입니다. 표지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목록이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어떤 그림이 있는지를 목록이 쭉 나와 있고요. 선조대왕이 그린 묵죽도부터 이렇게 쭉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그림들이 있고요. 이 목록들입니다. 그 중에서 좀 희귀한 것이죠. 고려시대 때 공민왕이 그렸다라고 전해지고 있는 엽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타고 사냥하는 이제 그런 그림인데 이것도 김강국의 컬렉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앙견, 앙견에 어쨌든 눈 오는 그런 풍경을 그린 설천도라고 하는 그림도 국박 예원 별집에 이렇게 수장이 되어 있습니다. 김강국이 컬렉터로서 그림뿐만 아니라 또 하나 들 수 있는 것은 앞선 선배들의, 앞선 사람들의 수간이라고 하는 것은 편지입니다. 손으로 직접 쓴 편지, 간찰이라고도 하고 요즘은 편지라고 얘기를 하죠. 그 편지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10년 동안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서문을 쓴 게 24살에 썼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10년 동안 모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몇 살 때부터 했냐면 15살부터 유명한 사람들의 편지를 이렇게 하나하나 모아가지고 10년 동안 모아가지고 그것을 하나의 첩으로서 완성을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렇게 자기가 이런 것들 왜 모으냐에 대해서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은 야, 그런 거 뭐 하냐, 쓸모 있냐 그게? 라고 얘기했는데 주로 이제 그 문안 인사를 드리거나 누구 부고에 대해서 이렇게 위안을 하는 이제 그런 글들이 대부분인데 이런 것도 또 옛날 사람들의 일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라고 말하면서 귀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정성스럽게 모아서 완성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선배 수간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성농 하원 말고도 사실은 이렇게 그림, 글씨, 에 대해서 이렇게 모아서 책으로 만든 것이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성해응이라고 하는 19세기 전반기에 문인 학자가 쓴 서화 잡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서화 잡지. 글씨와 그림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적어 놓은 이제 그런 책자입니다. 그런 단행본 책인데요. 이것 또한 그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서화에 대한 감상 혹은 자기 나름대로의 견해만 모아서 이렇게 책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중요한 책 중에 하나고요. 이렇게 쭉 채북의 그림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보고 자기가 이렇게 감상, 견해를 이렇게 쓴 것입니다. 도산기, 도산 12곡, 이거는 퇴계 이현과 관련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난공청이라고 하는 18세기 후반의 문인 학자가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서화발미라고 되어 있죠. 서화발미라고 해서 발미라고 하는 것은 발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림 뒤에 이렇게 붙이는 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글씨와 그림을 자기가 보고 거기에 대해서 쭉 여러 작품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써놓은 이제 그런 책자입니다. 이런 것도 서화를 수집하고 또 그것을 감상하고 자기 나름대로 평가하는 그런 취미 활동의 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금성문을 이제 모으는 것입니다. 주로 이제 그 비석에 있는 글씨인데요. 비석을 어쨌든 집으로 갖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죠? 남의 무덤 앞에 있는 비석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 돌을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비문을 탁본해가지고 그 탁본을 이제 모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주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임난 이후에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비문 같은 것을 탁본해서 이렇게 모아두는 것입니다. 먼저 들 수 있는 것은 대동금석첩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금성문을 탁본한 것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서첩입니다. 원본은 지금은 천리대학에 가 있고요. 20세기 들어와서 이게 영인이 됐습니다. 영인이 돼서 형태는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편자가 누구냐에 대해서는 좀 설이 있습니다. 낭성군 이우 혹은 낭원군 이간이다. 혹은 두 사람 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낭성군과 낭원군은 선조의 손자입니다. 선조의 손자, 왕족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여건이 될 수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비문들, 특히 옛날 비문들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진흥왕 순수비부터 시작해서 조선시대 때까지 300여 종의 탁본을 수집해가지고 만든 것인데요. 워낙 양이 많은데 탁본을 다 이렇게 모은 것은 아니고요. 탁본의 일부만 이렇게 잘라가지고 책자로 만들었습니다. 어쨌든 이 자료가 굉장히 그래도 이른 시기에 만들어진 것이죠. 17세기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석이라고 하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은 이게 글자가 마몰되고 판독할 수 없게 됩니다. 또 비석 자체가 사라지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것을 탁본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그것을 원형을 어쨌든 복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자료적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만 이렇게 떼서 한 이유는 그 글씨의 한 모범을 거기에서 찾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글씨의 하나의 예로서 그 탁본을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진짜 원본은 아니고요. 영인한 것입니다. 영인. 대동금석서라고 되어 있고요. 그 안을 보면 이렇게 앞에 서문이 맨 앞에 있는데, 이거는 미수 허목이라고 하는 17세기 학자가 쓴 서문입니다. 여기 편자와 관련해서 여기 글자가, 여기 뭐가 있는데, 이거를 누가 지우고 했다라고 해서 이 대동금석서가 누가 편찬했는가에 어쨌든 논란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된 거냐, 원래 원모습이 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기 옆에 진흥왕 순수비라고 되어 있죠.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진흥왕 순수비 탁본 전체가 아니라 그 일부만 이렇게 글씨가 아주 잘 쓴 부분만을 이렇게 오려가지고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글씨를 감상하는, 그리고 글씨를 쓰는데 좀 모범이 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거는 또 다른 사찰에 있는 비석에 있는 비석 탁본입니다. 또 하나 제가 소개해드릴 탁본첩 중에 가장 규모가 큰 것이 금석지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영조 때 영의정까지 올랐던 김제로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그 후손에 의해서 편찬이 된 탁본첩입니다. 가장 규모가 크다. 지금 현재 일본 교토대에 거의 대부분이 있는데요. 219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수록되어 있는 비문만 2000여 점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서 본 대동금석서가 일부만 이렇게 오려가지고 만들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그게 아니라 비문 전체를 다 모아가지고 책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양이 굉장히 어마어마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김제로 대에 다 완성되지 못하고 그 후에까지 계속 이어져서 굉장히 오랜 시간 걸려서 만들어졌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 탑본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분류하는 게 필요하죠. 그죠? 가장 할 수 있는 방법 중에는 지역별로 물론 할 수가 있습니다. 경기도 지역, 경기도의 뭐 어느, 뭐 양주 지역, 뭐 이런 식으로 지역별로 할 수 있는 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서는 항목별로 했습니다. 일종의 그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그 다음에 지역에 따라서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명신도 있고요. 이름이 있는 명신도 있고, 죽어서 그런 절의를 세운 그런 사람들만 또 이렇게 모아서 하기도 하고, 혹은 또 뭐 이렇게 호남 사람만 모아서 하기도 하고, 뭐 영남 사람, 혹은 뭐 부인, 부녀자만 또 이렇게 모으기도 하고요. 또 여항인이라고 해서 양반 사대부 계층이 아닌 중인들만 또 이렇게 모아서 했습니다. 그리고 인물이 아닌 여러 가지 뭐 전공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비석도 있죠. 뭐 그런 것들은 또 여기다가 이렇게 하기도 하고, 맨 끝에는 불교 사찰에 있는 뭐 승려들의 여러 가지 비석들, 뭐 이런 식으로 주제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했다는 것이 굉장히 좀 특별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워낙 거질인데 이것을 오늘날에는 뭐 1, 2, 3, 4라고 넘버를 붙일 수 있겠지만 옛날에는 천자문으로 이렇게 번호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토대에 소장되어 있는 천자문 번호가 악으로 끝납니다. 이게 249번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그 이상 있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알 수 있고요. 탁본 전체를 어쨌든 온전하게 제작했다. 그래서 종래 대동 금속사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기능 역할과는 좀 다른 측면에서 금속문을 수집하고 감상하는 어떤 변화가 있다라고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본 교토대에 소장되어 있는 금속집첩 제1책, 1책의 모습입니다. 앞에는 이제 이렇게 제목이 이렇게 쭉 써 있습니다. 맨 앞에 있는 게 숭인전비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숭인전비는 평양에 있는 것이고요. 기자를 어쨌든 추승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굉장히 탁본의 상태가 굉장히 깨끗합니다. 쭉 되어 있고요. 누가 썼고 또 언제 세웠고 뭐 이런 것들까지 다 어쨌든 탁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탁본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고려대학교의 금속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책자면은 김재로가 이 탁본들을 이렇게 쭉 모으다 보니까 너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목록으로 만든 것입니다. 워낙 수량이 많으니까 그것을 목록으로 정리한 책이 금속록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기 총목이라고 해서 전체 목차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종의 주제별 항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조라고 하는 것은 중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관련된 인물들은 여기다가 하고, 전조, 즉 고려시대 때 인물은 또 여기다가 배치를 시키고 해서 여러 항목을 두어서 인물들을 배치를 했다, 분류를 했다. 뭐 이것이 금속 집첩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여왕인만 모아놓은 부분만 제가 이렇게 좀 특별하게 보여드렸습니다. 금석기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이것도 김재로가 편찬되는 것으로 이렇게 추정되고 있는 책인데요. 이거는 금속지첩을 만들기 위해서 아마 처음 이렇게 작업한 결과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금속지첩을 만들려면은 가장 먼저 뭘 얘기해야 되냐면은 어디에 뭐가 있느냐, 그리고 그것을 누가 썼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알아서 그 중에서 어떤 것은 뭐 탁본을 하고 어떤 것은 뭐 하지 않고 하는 기초 작업이 필요한 것이죠. 소재처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소재처를 확인한 조사의 결과가 이렇게 금석기라고 하는 책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일본 천리대에 소장되어 있고 국립중앙도서관에도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도성, 지역별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별로 조사를 했겠죠.
도성 안에 있는 비석들입니다. 그리고 원각사비 같은 것도 있고요. 또 관악묘가 있죠. 관악묘. 여기에는 관악묘비인데 남대문 밖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동대문 밖에도 있었고 남대문 밖에도 있었습니다. 현재는 이제 동대문 밖에 있는 동묘만이 지금 현재 남아 있죠. 옛날에는 이제 남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악묘에 있는 비석입니다. 뭐 이런 형태로 요 도성은 도성 안에 있는 비문들을 이야기하고 요 아래는 그 비문을 누가 썼느냐라고 하는 그 성명을 여기다가 밝혀 두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여기는 이제 양주 지방의 비문 제목, 그 다음에 그 비문을 쓴 사람들, 뭐 이런 식으로 지역이죠. 요 아래에 있는 것은 지역입니다. 양주 지방에서도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그 지역을 밝혀주었습니다. 뭐 이렇게 작업을 하고 계속 수집해서 그것을 모아서 앞서 본 그 금속지첩으로 결국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금속지첩 내에 있는 여왕인까지 설명하기에는 뭐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을 든 이유 중에 하나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수록이 되어 있는데 그 대부분은 양반 사대부 계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양반 사대부 계층은 굉장히 자세하게 뭐 음직으로 관직을 했는지 뭐 벼슬이 어디까지 올라갔는지 이런 것을 가지고 굉장히 세분을 해 두었습니다. 근데 중인 출신 경우에는 굉장히 좀 적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한 책으로 이렇게 모아서 했다는 것 자체가 좀 그 나름대로 의미는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조선 후기에 뭐 중인 혹은 여왕인이 그 나름대로 어떤 사회적 지위를 성장해 나간 것하고 일정 정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뭐 부족하지만은 일단은 제가 뭐 뒤에 좀 더 이야기할 것도 있고 뭐 조선 후기 취미와 관련해서 다른 사항에 대해서도 조금 준비를 해 왔는데요. 예컨대 뭐 문방 사후와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수집하는 취미 중에서는 아무래도 수집하는 것이 가장 또 일반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조선시대 때 취미 중에서는 가까이 쓰는 물건들 뭐 벼루나 먹이나 뭐 이런 것들, 좋은 것들, 비싼 것들, 뭐 이름난 것들을 이렇게 수집하는 그런 취미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뭐 그런 것을 포함해서 몇 가지를 더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뭐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